물론 이제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김주애가 나온 걸 봤을 때 김정은의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주애가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러시아가 도와달라. 오히려 지금 북러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친하면 충분히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심리전 측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지전이라고 하는데,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이제 가짜 정보를 SNS를 통해서 막 유통을 시켜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자기네들이 검증해서 이건 가짜 정보입니다라고 밝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북한군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 디지털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그래서 사실 SNS에서 해봤자, 물론 이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북한군들이 있을 수 있지만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아날로그적인 방법으로 심리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단도 뿌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방송을 안 되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일단 이 한국어를 잘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완전 다르잖아요. 사고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군 참전이 이제 공식화되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야, 혹시 이 저기 우크라이나 정보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을 하고 싶은데 같이. 근데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그런 접촉들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 정부도 우리 군에 이제 국군 심리전단이 있으니까, 국군 심리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전단도 만들어서 매번 이걸 만들고 갱신하고 하는 걸 해요.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놓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그런 심리전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과연 우리 군이 나설 거냐, 아니면 이런 탈북자 단체들이 대신 해줄 거냐, 그거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모르죠. 지금도 가해 있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탈북자 단체 중에 일부는 이미 우크라이나나 아니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폴란드나 이런 데 가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상자 영상 잘 보시면 저는 느낀 게, 저거 한국어 통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걸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미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관여 정도에 따라 앞으로의 입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근데 지금 좀 난감해진 게, 지금 이제 일단 뭐 내년 1월 말에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과연 저 우크라이나전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큰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때 계속 뭐 저희가 뭐 하루 만에 이거를 종전을 시키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턱대고 살상무기 지원하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좀 됐고, 일단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하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소식을 보면 일단 이 지금 선거 때부터 뭔가 준비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선거 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만나서 여러 얘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쪽에 흘러나온 얘기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20년 내에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우크라이나전과 관련된 변수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이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그래서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한다 그러면 일단은 방어용 무기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의 그 이란에서 들어온 이 이란의 자폭 드론을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중요 도시들에 대한 공습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 10월만 해도 뭐 한 2,000여 발 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좀 다급한 게, 그전에는 이제 뭐 포탄 이런 거였지만 포탄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수급에 좀 안정화가 됐고, 특히 인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제 팔을 걷어붙이면서 포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됐고, 반면에 인제 지금 필요로 하는 거는 이 러시아의 이 순항 미사일이나 그다음에 이런 자폭 드론을 막을 수 있는 지대공 미사일, 지상에서 인제
이런 드론이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만든 뭐 지금 뭐 저기 UAE나 저기 사우디 수출한 뭐 천궁 2 이런 거 갖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걸 뺏어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제 생산 라인도 지금 수출 물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뺏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제 어떤 걸 줘야 되냐 고민을 해 보면, 인제 우리가 인제 과거에 썼지만 지금은 퇴역한 것들 보면 인제 그 대표적인 게 호크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중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인데, 과거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미사일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인제 21년도인가 아마 퇴역을 해서 지금 창고에 있는데, 요거는 지금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일례로 대만이 사실 인제 미국을 통해서,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 자국에서 만든 지대공 미사일로 이 호크를 대체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를 지금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도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썼는데 이것도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했죠. 그래서 고게 일단 우선순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인제 이게 해외에서 들여온 무기 같은 경우에는 도입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좀 빨리 한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있을 때 한다 그러면 가능성이 좀 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인제 과거에 1990년대 말에 프랑스에서 들여온 이제 미스트랄이라는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뭐 2명이 운용하는 간단한 지대공 미사일인데, 고게 지금 인제 수명이 다 해 가요. 보통 인제 미사일 유도무기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30년 정도 되는데, 들어온 지 30년 거의 다 돼 가거든요. 인제 그것도 갖다 줄 수 있죠. 네, 프랑스 정부가 오케이만 하면 고것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고 정도? 다만 인제 공격 성격을 띠는 무기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좀 애매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155mm 포탄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살상 무기 지원은 오히려 인제 방어용 무기 우선, 그다음에 인제 공격용 무기가 다음 순서가 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김정은과 푸틴의 관계가 돈독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김정은은 손절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게 성립이 되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가 됐으면 물론 인제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지금 트럼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북러 관계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의 주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친하면 중국이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물론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의 일을 단정져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북러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지고, 저는 북한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포탄만 해도 122mm 그다음에 152mm 다 해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800만 발 갖다 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800만 발이면 지금 북한은 사실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엄청난 양을 갖다 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북한이 믿을 수 있는 건 핵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특수작전군 병력도 12,000명 이상 갔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말로는 막 무력으로 위협을 우리에게 하지만, 실제 이 전쟁 수행 능력, 이 펀더멘탈 자체는 지금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또 러시아와의 관계를 계속 또 끌고 갈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건, 이제 북러가 저렇게 밀착하는 이유가 그럼 도대체 뭘까? 물론 인제 김정은이 중국을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시지만, 이제 김주애가 나온 걸 봤을 때 김정은의 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 그런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주회가 이렇게 만약에 됐을 때 좀 러시아가 도와달라. 그리고 북한이란 나라를 봤을 때는 북한은 사실 과거 소련이 김일성을 앞세워 만든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부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나라죠.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한 게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중국 의존도가 높아 중국과의 관계가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지금 북러 관계가 저렇게 밀착이 되는 거 봤을 때는 앞서 제가 얘기 드렸죠. 북한이 병력을 파병하면 거의 300억 원에 달하는 현찰이 생긴다고.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사실. 그 북한이 어려워하는 경공업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인제 장마당에서 주로 유통되는 물건들이 다 메이드 인 차이나거든요. 그럼 이제 김정은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방마다 이런 경공업과 관련된 거를 많이 해라." 그동안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돈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럼 북한이 어떻게 보면은 인제 북한의 아킬레스건이죠.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항상 북한은, 그리고 특히 김정은은 딜레마를 안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사실 인제 의붓형이라고 할 수 있는 김정남도 죽이고 장성택도 보내 버렸잖아요. 그 사람들 왜 보냈냐. 중국이 장성택이나 김정남을 이용해서 자기 자리를 뺏고 중국식 사회주의를 북한에서 할 수 있다라는 위협을 항상 느껴왔거든요. 그런 위협을 러시아와 가까이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없애는 거죠. 그리고 푸틴도 만약에 김정은이가 죽는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김주애에 힘을 실어주고, 지금 보시면 인제 뭐 유사시에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조항을 들어갔잖아요. 그게 무기가 될지 아니면 병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김주애가 이 북한을 장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가 군대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전에 그런 우리가 냉전이 무너지고 나서의 한러 관계, 그다음에 북러 관계하고는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 돼 버렸어요. 이 과거의 한러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제 미래를 보시려고 하는데, 분명한 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보다는 북한이 더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러시아하고 뭘 할 수가 없어요. 물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해서 우크라이나전을 어떤 식으로든 종전을 하게 할 텐데, 거기서 만약에 대러 제재라든가 이게 풀리면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그 대러 제재를 유지하면서 종전을 시킬지, 종전하면서 풀어줄지, 이건 좀 더 봐야겠지만, 제재를 계속 그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한다라면 우리가 러시아에서 할 게 없어요, 경제 제재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현대차도 철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 한러 관계가 복원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에 이제 북러 관계는 그런 거 안 따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은 건,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이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푸틴의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중요한 건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좀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인제 일각에서는 뭐 "한러 관계 파탄을 뭐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이미 지금 러시아 눈에는 한국은 안 보여요. 북한이 중요한 거지. 아, 병력까지 이렇게 보냈는데 포탄을 800만 발을 보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유사시에 대비한 이 155mm 포탄, 이게 썰에 의하면 최소 400만 발, 맥시멈 500만 발 얘기하는데 800만 발이면 그 거의 2배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런 측면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인제 북한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경제를 어떻게든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따져 보면 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이 엄청난 기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한다라는 거는
수지타산이 맞는다라고 계산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북한의 이 우크라이나 참전을 좀 그런 시각도 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당선과 북러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중국은 계속 고립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2기는 목표가 뚜렷해요. 그래서 지금 뭐 관세 폭탄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게 이 지금 이제 워싱턴에 이건 민주당, 공화당 다 떠나서 워싱턴의 생각은 이번 기회에 중국을 어떻게든 쓰러뜨리지 않으면 이 지금 미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이 중국이 지금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는 것들 뭐 중국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전기차, 스마트폰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지금 유럽도 그렇지만 관세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좀 예측 가능한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지금 중국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를 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테슬라 만들잖아요. 중국의 공공기관에 테슬라 차를 갖고 못 들어가요. 그 국가 안보적인 이유로.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중국산 자동차 고관세 매기고 공공기관 못 들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안 사게 되겠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로는 인제 왜 그게 문제가 되냐면 지금은 전기 자동차들이 사실상 이제 스마트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센서리들 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서버들이 대부분 인제 그 생산하는 나라에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해서 인공지능으로 만약에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슈가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지금 이제 중국이 인공지능 열심히 하지만 해외에 수출되는 스마트폰에 미국이나 뭐 EU 회원국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에 중국산 인공지능 탑재하면 안 돼. 그런 조항도 걸 수 있는 거죠. 뭐 중국도 비슷하게 할 수 있고. 중국은 아예 지금은 사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적용되면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죠. 하여튼 경제도 안 좋은데. 이런 것들도 이 트럼프 2기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다음에 인제 하여튼 인제 그 미국과 막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인제 핵심 산업에서 그런 일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거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까요? 사실 인제 뭐 중국이 미국 대선 관련해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내심 해리스가 되길 바랐거든요. 왜냐하면 해리스는 예측 가능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인제 좀 빠져나갈 구멍, 중국이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만들어 줬어요. 근데 트럼프는 사실 예측 불가한 사람이고 그것도 시진핑도 1기 때 겪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초기에는 뭐 저자세로 나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워낙 지금 인제 워싱턴 조야의 생각은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회에 쟤네 중국을 넘어뜨리지 않으면 이 초강대국의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을 기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근데 이제 북미 관계가 좋아지니까 미국의 이런 해군의 함정 그다음에 인제 뭐 전략 자산들이 갑자기 대만 해역에 나타났어요. 대만 그때 인제 2018년 4월 27 일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을 때 대만 기자들이 인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인제 한반도는 시즌 1이 끝난 것 같다. 이제 시즌 2는 너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 대만 주변에 이 미국 특히 대만 해역,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대만 해역 여기에 갑자기 미국 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계속 인제 공개하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게 굉장히 더 노골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압박도 계속 가하지만 군사적인 압박도 지금보다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의 중국에 대한 군사적 무력 시위의 정도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대만이 지금 그래서 대만도 난리가 났어요. 이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대만은 인제 미군이 주둔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참모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니네가 그 방위비 분담금은 아니지만 미국에 돈을 많이 써야 너네를 지켜줄 거야." 이런 메시지를 선거 기간에 많이 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만의 군사 평론가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사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게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땐 대만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만이 그럼 지금보다 더 많은 이제 미국산 무기들을 많이 살 거고 그러면 인제 중국도 굉장히 좀 괴로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많이 사고 있는데 최근에 뭐 자폭 드론도 막 2,000발 2,000여 개 정도 샀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미국 무기 사고 있고 최근에 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인제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인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많이 쓰였던 하이마스 유명해진 그거를 인제 구매를 했는데 인제 미 육군 이제 포병 학교가 그 포트실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서 인제 대만군이 교육받고 수료한 사진을 갑자기 이걸 공개를 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지금은 인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하고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인제 타이베이에 가 보시면 이제 서울 대표부가 있고 서울에는 타이베이 대표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부 형식으로 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미군의 사진에 대만군이 이렇게 같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잘 보면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중국이 굉장히 발끈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외교부 대변인도 아무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괴롭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꾸 대만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미군이랑 같이 있는 대만군 사진 이런 걸 통해서 "두 개의 중국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메시지를 인제 계속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2기가 본격화되면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외교, 안보, 국방 라인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거냐. 그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겁니다. 인제 미국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인 이 보수주의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거의 절반은 이 트럼프를 거의 인제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어요. 1기 때보다 트럼프의 이 돌발 행동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선거 활동을 하면서 옛날에는 돌발 행동이었지만 돌발 행동에 필요한 이론적인 토대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은.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는 1기 때는 트럼프가 저러면 인제 뭐 존 볼튼이나 매티스 같은 사람들이 막 제어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당연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인제 그 북한의 핵 보유를 과연 인정해 줄지 이런 것들도 과거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인제 중국을 주적으로 놓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우리나 특히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괴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래서 인제 중요한 게 과연 인제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어떻게 하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우리 편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느냐. 그게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인제 K방송이 잘 나가잖아요. 근데 이러면 트럼프 1기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1기 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세일즈 외교의 성과로 그걸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나가서 미국산 무기를 많이 팔고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제 지금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 나토 회원국들은 트럼프 눈치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인제 우리나라가 만든 무기들이 미국산 무기에 밀릴 수 있다라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K방산에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면에 인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제 미국 내 조선에 있어서 좀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군함 MRO 사업 같은 거 뭐 정비 보수, 유지 보수 이런 관련돼서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미국의 조선업을 일으키는데 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 말은 저 메시지는 뭐냐?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미국에 와서 조선소를 만들고 너희들이 미국에서 배를 만들어 팔아라. 그런 메시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또 이거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처럼 사실 이제 뭐 텍사스에 삼성전자도 뭐 반도체 공장 짓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한국의 조선 업체들이 미국 가서 좀 배를 만들어라. 그런 메시지로도 저는 보여요, 저게. 물론 그와 관련돼서 인제 여러 가지를 인제 뭐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좀 책도 미 정부에서 지원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뭐 옵션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저게 손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잘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제 해외 도입 무기 가운데 우선순위를 미국산을 둬야겠죠.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압박을 좀 낮춰야 될 상황이 온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앞서 말씀한 해외 시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제 정말 미국산 무기 세일즈 나서면 안 그래도 지금 다 눈치 보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뭐 아무리 가성비 이런 거 얘기해도 미국산 무기를 선택하기 정치적, 외교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트럼프 2 기가 돼도 아마 인제 미국산 무기에 대한 세일즈를 1기 때보다 더 강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제 트럼프 대통령 인제 결정되고, 물론 인제 일론 머스크의 뭐 여러 업체들 특히 인제 테슬라가 많이 올랐지만 방산주들도 한 2% 3% 다 올랐어요. 그 뭐 우리가 인제 잘 아는 로키드 마틴, 뭐 레이시온, RTX, 뭐 텍스트론, 제너럴 다이나믹스 뭐 이런 미국의 방산 업체들 다 2-3% 씩 올랐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참고로 지금 로키드 마틴 경우에는 한 주당 거의 인제 $500 이상이에요. 어마어마하죠. 특히 인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미 방산 업체들이 정말 대호황이고, 향후 이게 진짜 트럼프 2기 때도 미국산 무기 세일즈 본격 나서면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전이 25년에 어떻게든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뭐냐면 한 80 년대 90 년대 도입했던 무기들 좀 다 갈 시기가 됐어요, 또. 사실 우리가 그런 반사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이런 것들 대체 수요를 미국산 무기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주가보다 오히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아마 이 나토 회원국들도 비슷할 겁니다. 지금 인제 GDP 대비 2% 이상 쓰라고 계속 강조를 해 왔고요, 트럼프 1기 때도. 근데 막 뭐 프랑스, 독일을 안 썼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제 우크라이나 터지니까 막 쓰려고 막 하고 있어요. 그 이상 쓸 거고, 그러면 인제 그런 걸 빌미로 미국산 무기 사라 그럴 거고. 지금 인제 전통적인 미국의 방산 업체 외에도 부주 앨런 해밀턴이라든가 그다음에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스, 그다음에 인제 레오도스라고 그런 방산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미국에서 주목을 많이 받아요. 왜 주목을 받냐? 그 미국의 대형 방산,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이 끝나고 여러 개 있던 방산 업체들이 인제 M&A를 해서 지금 4 개, 5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제 미국은 국방비를 1,000조 쓴다고 해서 천조국이라고 하는데, 1,000조 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보통 다 이 4 개의 업체가 다 뭐 거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전통적인 방산 업체보다는 새로운 이 방산 스타트업을 키워서 좀 인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포지션을 줄여야겠다. 그리고 '무기 가격을 낮춰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아마 방산 이 패러다임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때문에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금 인제 뭐 몇몇 회사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어쩌면 일론 머스크가 방산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인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제 저궤도 위성을 많이 띄워 놨잖아요. 그거를 국방으로 쓸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미 국방부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뭐 스타링크가 그런 사례가 지금 되고 있고 뭐 국방에도 뛰어들 수 있는 거죠. 방산 쪽에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비슷한 회사들도 있어요. 안드릴이라는 회사도 최근에 미국에서 방산 스타트업으로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런 회사들이 인제 막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인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인제 이 전자기적인 전자전 부분 이런 부분에 방산 스타트업들 특히 인제 미국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5년도에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정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2기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뭘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부도 지금 2기 트럼프 행정부를 어떻게 우리 편으로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대책들을 세워 놓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돌발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고 좀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